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 지도에서 한국은 큰 변화와 예상치 못한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은 동맹 관계가 강화되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군사적 및 지정학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허용하는 새로운 군사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국의 억지력과 자위 능력을 지역 위협에 대해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현재 권력 균형의 깊은 지정학적 여파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특별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이 두 국가는 한반도와 복잡하고 깊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게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지역 내 힘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평양에게는 현재 군사 및 외교 전략을 제고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군사 협력 강화와 핵기술 이전 가능성은 국제 사회에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약속과 지원 수준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이는 군사 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첨단 국방기술, 협력을 통해서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자국의 국제적 지위를 재정립할 역사적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 계획을 가진 미국은 서울을 군사 강국으로서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는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관계와 지역 안보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동시에 일본을 버리고 주일미군까지 한국에 모두 배치해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다는 첩보가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날뛰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과 일본. 그동안 북한에서 헐값으로 개발권을 사들여 막대한 규모의 자원을 캐가며 북한을 속국으로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던 중국,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국과 최우방국 지위를 바탕으로 온갖 특권과 혜택을 누려온 일본. 이번 미국의 중대 발표로 이 두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는데요. 바로 이 충격적인 내용의 시작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에서 24일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에 제출된 두 대통령 하나의 길 정책 제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 중앙정보국 CIA의 대통령 1일 브리핑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 보고서를 주도한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 겸 한국역사공공정책국장은 서문에서 국제 환경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있는 여러 변화에 비춰볼 때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양자관계나 양국이 직면한 공동과제에서 예전처럼 대응할 수 없다라며 양국이 기민하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우드로 월슨 센터는 미국의 4대 싱크탱크로 우드로 월슨 센터의 제인 하먼 69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구선 하원 의원 출신입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빌 클린턴 정부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정보안보 분야를 깊숙하게 자문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민주당 최고의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과도 친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드로 월슨 센터가 제시한 정책 대부분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적용될 만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외신들도 우드로 월슨 센터의 발표를 곧 선행지표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핵심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강력한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데이터 통합, 한미 타격 능력의 정교화,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기지 순환 배치, 한국군의 더 많은 다국적 훈련 참가 등을 직접 언급했고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중국을 무력화시킨 후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방법까지 거론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전문가 일부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의 정신적 지주이자 정책 지도자인 싱크탱크가 한국의 핵무장을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4대 싱크탱크인 우드로 월슨 센터의 주도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전문가 20인이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해 발표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주요 참여자를 보시면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장관과 빅터 차 CSIS 선임 부소장,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고 한국이 핵을 자체 개발해 실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기 전까지 개발 단계에서 중국 등의 강한 반발을 예상해 그동안 미국이 해고산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해고사는 핵보유국의 적대국이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 상무기 웨펀즈 어브 매스 디스트럭션 WMD로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의 핵무기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 위협을 통해서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한국은 이미 1978년 미국과 해고산에 협의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해고산의 경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동안 그 어떤 국가라도 한국을 건드리면 미국이 발사 순항미사일, 잠수할 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해 해당 국가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왜 갑자기 최근 한국을 아시아 최초로 나토 기구에 가입하도록 허가했고 바이든 최초의 아시아 순방에서도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먼저 오고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인들과 집중적으로 만남을 계획했는지 모든 실마리가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이미 한국의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스티브 시벗 하원 의원은 16일 현지 시간 워싱턴 타임스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IAPP, 북한 등 동북아 문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밤에 깨어있도록 겁주는 것은 핵을 가진 한국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이에 관해 한국과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한국의 핵자체 개발을 허용해주자는 것이죠. 이어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라고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위협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고려할 모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자체 개발 및 보유 권한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한 번에 대폭 넓히는 엄청난 특권인데요. 바이든이 이렇게 한국에 올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가을 10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은 15일 현지 시간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9%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면서 응답자 56%는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 경제, 국경 안보에 대한 우려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정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성과에 대해 지지를 표한 이들은 33%에 불과했으며 23%만이 그가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문제를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11월 중간선거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올 11월 치러질 예정인데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관인 상원과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국가인 한국을 선택한 것인데요. 한국을 자체 핵무장시킨 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북한을 흡수 통일시키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고 최소한 바이든 임기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남북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드는 데까지 미국이 한국과 함께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 계선을 방문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뻔했다는 업적으로 노벨 평화상의 강력한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신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했다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 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를 받고 2월 21일 회답 친서를 보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양 정상이 서로가 희망을 안고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북한이 최근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순간을 담은 화보집까지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제목 또한 파격적인데요. 북남 관계의 대전환, 이번에 이례적으로 한국의 백신과 식량 지원을 받아들인 점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이번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을 괴롭힌 중국 불법 어선. 그동안 어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간섭 때문에 해경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떠는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한국의 태도에 중국 정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강경하게 바뀐 한국의 태도와 오히려 한국 눈치를 보게 된 중국. 서해 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을 바라보던 남자는 무언가 반짝임을 느꼈습니다. 다급하게 주변 동료에게 반짝이는 빛을 알리며 위에다가 빠르게 보고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죠. 빛이 느껴진 곳을 당겨보니 확실했습니다. 비상망이 울렸고 남자를 비롯한 선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빠른 속도로 어선을 추격했습니다. 올해 5월 한국 해경이 포착한 중국 어선은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불법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의 재빠른 포착과 추격에 당황한 나머지 미처 정리도 하지 못한 채 한국 해경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잠잠해지던 모습을 보이던 중국 어선은 최근 갑자기 저인망을 비롯 각종 도구를 챙기고 서해로 나와 각종 어류들을 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와의 협정으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협약을 맺었던 것을 잊기라도 한 듯. 이들은 서해를 자신의 영토인 것처럼 간주 버젓이 한국 해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을 단행했습니다. 보다 못한 해경은 이들을 잡는 데 온 힘을 쏟았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제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이 잡은 물고기를 뺏고 불법 무기들을 강제 회수하는 것이 해경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습니다. 불법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이들 어선을 단속하는 것이 한국의 적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드리는 것에 중국 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했죠. 특히 중국인들을 함부로 건드린 것이 중국 정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한국인들 손에 잡혔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불만 요소였죠. 실제로 과거 한국 해경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명백히 중국 어선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한국의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등 제19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 불법 조업선들은 자국 정부의 보호를 믿고 더욱 날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인 서해는 중국 어선들에게 황금지역으로 다양한 어류를 포획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의 존재 때문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해 수역을 분할해서 점유하고 있기에 만약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한국 해경에 발각되더라도 북한 쪽으로 달아나면 한국에서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만약 해경이 북한 쪽으로 포격을 가하기라도 한다면 북한은 이를 공격이라고 간주, 한국으로 포격을 가할 수도 있어 사소한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서해에서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는 상황 서해를 중국 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해경이 조업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가까이 가면 오히려 이 행위에 대해 침략 행위라고 규정지으며 되레 비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국인들의 불법 어업을 막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고속보트는 시속 90km에 달하는 물건으로 해양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선박에 비해 기동력에서 월등하기에 설사 발각되더라도 중국 쪽으로 쉽게 달아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인천 옹진군 대청도 근방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고속보트를 급습, 이를 체포해 내부 고속보트를 조사한 결과 실제 운용 시 최대 88.9km/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이 보유한 고속단정의 최대 속도 70km/를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동안 해경은 어떤 무력수단을 쓸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세운 것입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한 포격 조치를 강화하고 실제 불법 어선에 대해 포격을 강행, 필요하다면 무력 충돌도 현장에서 진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죠. 그 전에는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정부에서 조치는 만들어놨어도 실제 실행에 미온적이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중국 어선을 향한 실제 포격이 실행되었습니다. 인천 소청도 부근 해상에서 발견된 중국 어선 해경은 규정대로 불법 어업 중인 중국 선박을 향해 투항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 어선은 응하지 않고 해경을 향해 소총을 난사하며 극렬한 저항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어선은 당연히 해경이 포격에 겁먹고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제까지 중국 어선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한 일이 거의 없었기에 시간을 벌고 도망칠 궁리를 했는데요. 그 순간 어선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한국 해경이 본격적으로 포격을 쏜 것이죠.
중국 어선 정중앙을 포격해 움직일 수 없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일부러 빗 맞추면서 중국 어선 무력화를 노린 것인데요. 이 포격 한 번에 중국 어선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설마 했던 포격이 일어나면서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두려움이 든 것이죠. 해경은 강력한 포격 한 방으로 이들 중국인들을 제압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어선에 달려있는 고무보트를 이용 빠른 속도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지만 해경의 500톤 급 중형함정 고속단정이 추격해 이들을 확보했습니다. 시원한 한 방을 보여주며 중국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인데요. 중국 정부만을 믿고 뻔뻔한 태도로 조업하던 중국인들은 과격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중국 어민들 역시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서 포격한 것에 얼이 빠져 있었죠. 정부가 바뀌면서 중국에 대해 애매한 태도가 아닌 강경한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과거와 다르게 단호한 태도로 나서겠다며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해경 출신을 발탁했습니다. 해경청 형사과장인 안성식 총경은 해경에서 뼈가 굵은 인물로 현장에서 베테랑인 인물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불법 어업을 고스란히 지켜본 산증인이나 다름없죠. 경제이분과에 소속된 안성식 총경은 쇄신이질을 굳혔죠. 덕분에 올해 초 해경은 서해상의 전략구역을 설정하고 대형 경비함 9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중국 함선이 자주 출몰하고 있는 경계 미획정 구역을 중심으로 3,000톤 급 대형 경비함을 24시간 배치할 계획을 세웠죠. 경계 미획정 구역이란 한국과 중국 사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곳으로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합니다. 이 전까지는 영역 분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과감하게 이 영역에서도 포격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중국 어선이 포격당했다는 소식은 중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선 이에 대해 분노하며 한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한국에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황구시보의 사설이 실리면서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포격이 이들 중국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한국의 태도에 과거 중국 정부는 미친 짓을 하지 말고 중국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불법 어업을 펼친 중국 어선의 증거물을 보이며 이미 중국 정부도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어선에 대해 한국 정부와 같이 단속에 나선 것을 예로 들었죠. 실제로 올해 4월 한국은 중국과 함께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어업 지도 단속선이 공동 순시 활동을 펼치며 중국 한국의 수역 경계에서 몰래 조업하는 어선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불법 어업을 용인한 것에 사과하며 공동전선을 펼쳤던 입장이라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까지는 중국 눈치를 봤던 한국이 스스로 몸을 사렸지만 강경하게 나오면서 중국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자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중국 불법 어선들은 이제 서해상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죠. 강경하게 나오는 한국을 피해 북한에서 조업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북한도 포격을 통해 중국 어선을 쏘는 일이 최근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방이라고 생각해 북한에서는 중국 어선을 용인했으나 점점 서해상에서 과도하게 물고기를 잡아가는 중국 어선을 북한에서도 더는 용납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물고기 숫자와 양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더 물고기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나왔죠. 백령도 근처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을 향해 북한에서도 고속정을 출몰, 포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더는 서해 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죠. 중국에 휘둘리는 순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한국. 이번에야 비로소 어민들의 삶을 괴롭게 한 중국 어선을 퇴치해 서해 바다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졸이 없다. 폴란드 르제르코프스카 재무장관. 폴란드 내에서 한국의 무기를 사기 위해서 24조 원을 대출받았다는 말이 나오자 폴란드 재무장관이 폴란드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리우스 부아슈자크 국방장관도 한국에서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계약을 할 때 엄청난 대운을 받을 것이라는 폴란드 내 보도와 국내 일부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르제츠코프스카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관련하여 폴란드 경제가 직면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포럼의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의 질문에
장관은 폴란드가 그러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총리의 마지막 방한 이후 발생한 일종의 언론 혼란이라고 말하며 한국에는 대출이 없다고 그녀는 확답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어떤 무기 도입보다 한국 무기의 도입을 가장 시급한 중요한 과제로 보고서 한국에게는 대출 없이 무기 도입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류 수출액이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7억 5,200만 달러 9,6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무기 수출로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5대 무역 흑자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전자대금만 벌써 6천억 원을 입금했고 지난해 FA50 구매비의 30% 1조 2천억 원을 수출 계약을 맺은 지 단 2달 만에 이례적으로 한국에 지급했습니다. 졸란드는 KF21 분담금 8천억 원을 5년이 넘어도 안 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올해 국방비를 GDP 대비 4%까지 끌어올려 나토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GDP 대비 2%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폴란드는 이에 2배가 넘는 4%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국방비 예산을 올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무기 도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늘려 한국의 무기를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데 진심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폴란드를 단단히 무장시키고 유럽 국가들의 무장 강화에 놀라운 힘을 전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6일 폴란드에 K전자 6대를 전달했는데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 납기인 오는 9월보다 약 2개월 앞서 K전차 6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주겠다는 28대 조커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납품하는 것은 연내 협상될 이자 공급 계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마케팅과 폴란드 매체의 콜라보가 유럽의 수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배 한국이 수출 대국인지를 말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전자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대표적인 군사 매체 디펜스24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K전차 시승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디펜스24에서 전자와 기갑 부문의 기사를 쓰는 데미안 라트카가 K전차를 직접 타보고 영상을 몰렸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K전자의 팬으로 직접 타보고서는 더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K탱크를 타고 이 기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 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K의 주요 장점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고 도로와 야전, 심지어 물속에서도 모두에서 높은 이동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탱크의 에어 서스펜션은 어려운 지형과 고속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승무원이 필요로 할 때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차량을 낮추거나 올리고 기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수준의 자동차 전자장치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과 수직 주포에는 모두 주 조준경과 파노라마 계측기의 이미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세트가 있습니다. 지휘관의 관측 조준경은 지휘관과 수직 주포 간의 상황 인식 및 조준 작업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정면 장갑 능력은 다른 유사한 전차의 구조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포탑의 측면 및 지름 장갑은 반응 보호막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탱크 전체 장갑의 추가 강화가 소프트킬 능동 보호 시스템이며 궁극적으로 한국형과 같은 하드킬이기도 하다고 강조합니다. KPPL 버전의 전차는 현재 전차에 비해 구성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현재 폴란드와 한국 측 사이에서 협의 중입니다. 폴란드는 실제로 한국 측에서 탱크 자체를 구매하지 않고 주로 기술 협력과 소위 130대포로 무장한 무인 포탑이 있는 기계가 될 K전차의 후속 프로그램에 협조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반면 승무원은 차체 전방의 캡슐형 승무원실로 이동하여 나머지 차량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KPPL 버전의 전차는 현재 전차에 비해 구성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나는 이 전차가 매우 인상적이며 직접 운행해볼 기회가 주어질 때 이 차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폴란드 군대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PL과 같은 추가 개발이 이미 예상되며 최종 구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디펜스24의 에디터 데미안 라트카는 K전차를 직접 타보고 큰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인 포탑이 있는 K전자의 후속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협조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의 차세대 전자 K3전자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폴란드에서는 지난 15에서 16일 제주군사기술학회에서 현대로템이 공개한 K3전자 기본 청사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가 이를 소개하자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 매체 WP텍는 K전자의 후속 K3전차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폴란드는 100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후속작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3는 폴란드가 1000대나 도입한 K전차의 심층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도 한국이 차세대 탱크의 개념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3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선택적으로 유인 또는 무인이 될 수 있으며 K3전자 포탑에 대구경 12.7기 관총이 장착된 원격 제어 무장 스테이션이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호 시스템의 활성 하드킬 및 수동 소프트킬 광전자 센서는 포탑과 탱크 본체에 있고 이 탱크에는 360도 범위를 커버하는 4개의 에미사 레이더 안테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차세대 전자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삐걱거리면서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자 한국의 K전차뿐만 아니라 K3전차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세대 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코의 군사매체 아르마든이 즈프라보다즈는 최근 놀라운 제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유럽의 무기에 대한 재물 수 없는 굶주림 한국은 불과 3개월 만에 채울 수 있지만 미국은 몇 년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과 유럽의 군수공장은 늘어나는 현대식 무기 생산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의 군수강국에게 유럽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 무기회사의 제품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생산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은 무기에 대한 굶주림을 겪고 있는데 한국무 기산업에는 반가운 기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라 기존 무기들과 호환이하이 되고 무엇보다 국가의 성숙도 때문에 많은 무기가 세계적 수준이며 북한과의 긴장으로 인해 국가 무기고의 수용 능력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제코 언론은 폴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 중 하나인 한국의 K전차를 주력전차로 삼아 총 180대가 한국에서 몰 것이라면서 체코군도 독일제 레오파드 1을 사용할 수 없다면 한국산 전차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주문한 K239천무도 흥미롭다며 노르웨이와 스페인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맹활약한 하이마스의 효용성이 상당하다고 말려지면서 하이마스는 주문 생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보다 화력이 센 한국산 로켓 천무는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에 대한 명성은 지금 폴란드를 거쳐 유럽의 각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많은 돈을 빌려서 한국의 무기들을 사려 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분명 폴란드는 현금을 먼저 지불하며 진심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신속히 도입했고 이는 그동안 절대 뚫기 힘든 유럽의 방산 시장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빨리 한국산 무기 도입에 성공한 폴란드는 앞으로 KF-21과 K3전자 등에서도 한국에게서 파트너로 인정받아 함께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과 같은 방산 강국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가레오파드 2주기로 18대 구입하는 것을 포기했다. 노르웨이 매체 E24. 노르웨이 언론 E24는 노르웨이 비웨르나릴 그램 국방부 장관이 18대 2 추가맹크를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보수정당이 실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월 노르웨이가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54대를 구매 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는 나중에 6월 30일까지 18대의 탱크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오파드 2의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협상된 가격으로 7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린다고 했으니 저렴한 가격에 18대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르웨이가 이렇게 값싸게 18대를 추가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폴란드에서 K전차가 빠르게 납품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노르웨이 육군 참모총장 영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노르웨이 육군 대장으로 이전부터 그는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새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통성과 화력이 아닌 방어에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르웨이와 로켓 포병이나 헬리콥터를 먼저 구매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차가 필요하다는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그는 결국 한국산 K 전차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K 전차는 독일의 제한에 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지난해 계약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8대 고를 완료하고 2024년엔 56대, 2025년에는 96대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군의 최종 권고를 무시하고 독일산 탱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대장은 분노했고 결국 값싸게 추가 도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독일산은 도입 가격이 비싸고 보수 유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무엇보다 배송이 느리기 때문에 당장 노르웨이 육군 전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독일은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31년까지 연간 10대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제때 인도하지 못한 적이 많았기에 이마저도 그저 목표로만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당초 2025년까지 노르웨이에 전차 생산 섭비를 완공 후 생산을 개시해서 2027년까지 전차를 총 200여 대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군 수뇌부의 말대로 K를 샀더라면 이 계획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레오파드의 가격이 대당 300억 원이 넘지만 K 전차는 반값이 14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K를 선택했더라면 레오파드 54대를 주문하는 돈으로 18대 추가를 넘어 총 108대를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차보다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공격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크리스토페르센 육군대장은 K 전차를 사고서 빨리 배치하고 이후 남은 예산으로 캐포와 헬리콥터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산 레오파드 2 전차를 선택하면서 예산이 다 소요되었고 결국 추가 도입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폴란드는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 2 전차 236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폴란드는 K 전차를 빠르게 납품받아 전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일은 예비 부품을 제공하고 탱크를 수리할 때 너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노르웨이 군 수뇌부가 독일산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한 이유는 성능평가에서도 1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납기와 유지보수에서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독일에서 들여온 중고 레오파드 2A4 전자 250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구형이어서 개량하려고 하자 독일은 당초 3,300억을 달라고 했지만 2015년에 갑자기 4,785억으로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정권 교체가 되고 컨소시엄 주체가 변경되면서 7,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개량 비용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에도 2015년에 계약해서 2020년까지 레오파드 2A4를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레오파드 EPL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폴란드 국방부에선 2019년 연말까지 47대가 인도될 것이라고 했으나 2020년이 돼서야 레오파드 EPL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무려 3년 반이 밀린 2023년 7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개량을 맡은 라인메탈은 30년 된 구형기체의 이해가 부족해 납품된 레오파드 EPL 3시에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참다 못해 독일산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한국산을 선택했습니다. 공동으로 전차를 사용하고 유지보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럽 공동체만에서 아시아의 전차를 대거 수입한다는 것은 원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분노는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K 전차와 레오파드 2 전차를 노르웨이가 공들 6테스트를 진행해왔는데 이 결과는 노르웨이에게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폴란드에게는 선택에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이 무서워서 철망우산을 쓴 러시아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자폭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전차의 피해가 늘어나자 전차 포탑 위에 우산처럼 생긴 철제 방어 장비를 설치하고 전차를 철망으로 감싸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방어 체계가 중요한데 한국은 빠르게 전달되는 K 전차 KEGF에는 지금 우리 군이 사용하는 버전을 주지만 2차 수출 계약으로 전달되는 KEPL에는 능동 방호 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 자체적인 하드킬 방호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아직 양산 단가 등을 이유로 K 전차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에 수출하는 전차에는 하드킬 방호 시스템을 넣을 예정이며 앞서 전달된 전자도 추후 개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긴급 소요분으로 빨리 납품된 전차 나자 주포 등도 추후 개량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해주면서 신뢰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를 비롯해 K 구자주포, FA-50 등을 대거 도입하면서 이제는 KF-21이 공동개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의도네시아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연체금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산업이 의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니켈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소 127개의 니켈 광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은 전 세계 전체 생산량의 거의 90%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이 매체는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당연히 폴란드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을 도입하면서 파트너 한국이 KF-21 보람의 개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나자카르타는 KF-21 보람에는 아직 개발 단계지만 아랍에미리트는 KF-21 보라매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UAE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한국산 항공 무기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한국과 UAE의 끈끈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UAE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KF-21 보라매 공장을 방한하자 한국 네티즌들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닌 UAE가 KF-21 보라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에게서 이미 천궁이와 천무를 도입한 UAE는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F-16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가 거절당하고 이에 대한 대만으로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UAE가 KF-21에 돈을 쓰게 되면 KF-21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 KAI와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오면서 이제는 그 역량과 노하우를 무기 순출에 쏟으면서 많은 나라들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